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낱낱이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그런 시간인데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니까 중국의 하반기 소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김경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중국의 소비가 하반기는 회복됐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저희 작가님한테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드렸는데 네네. 이제 소비 얘기 뒤에 좀 드릴 거고 예. 앞단에 좀 저희 시간이 되면은 오늘 이제 낸 자료인데요. 중국 뭐 위험에 대해서 요새 좀 불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일본식 장기 침체나 네. 뭐 대차 대조표 불황, 네네. 그다음에 뭐 디플레이션, 또 최근 맞아요. 뭐 지난주 나온 중국 물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조금 중국 위험 관련해서 시간이 되는 한에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출도 뭐 12% 감소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경기 둔화 요인도 있고 리오프닝 한 다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물가는 낮고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 문제 얘기 계속 들리고 중국의 이제 홍콩 증시에 있는 뭐 은행주나 부동산 관련 이제 금융 쪽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방송 나온 것들 댓글을 좀 많이 이제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 뭐 사죄도 하고 방어도 하고 뭐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내용들 중에 어쨌건 중국은 이제 90년대 일본 이제 잃어버린 30년 직전에 상황이 경기 계속 침체되고 가계가 이제 이번 5월달 중국 갔을 때도 상당히 이 부채를 오히려 상환하거나 금리를 낮춰도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이익이나 투자 쪽의 극대화보다는 가계나 기업들이 이제 빚을 갚거나 이런 문제들도 좀 우려들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저희가 발간한 이제 자료에서 내용은 이제 중국식 위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국식 위험이요? 네, 그러니까 일본식 위험보다는 중국 특유의 뭔가 자체적인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본이랑 좀 비슷한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면 일본식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면 일본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30년 불황이 왔던 이유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부채를 축소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산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반복된 악순환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일본이랑 중국은 뭐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중국과 90년대 일본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고령화 속도라든지 또 제조업 강국이긴 하나 향후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나 부채 문제로 인해서 향후 이제 침체로 가는 구조나 어떤 과정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 좀 결정적인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반기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일본식 장기 불황이나 대차 대조표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피디님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좀 하나 열어놨는데 뭐 보시는 건 이제 중국 부동산 가격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한 2년 정도 조정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가격 상승률이나 중국의 1선, 2선, 3선 도시 이렇게 한 100개 정도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들 가격을 봅니다. 이 데이터도 안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저희 이 통계 자체는 체감적으로 보면 조금 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식 통계 기준으로 보면 이슈 1번의 그림 왼쪽에 보시는 거는 중국 이제 70대 도시면은 대략적으로 1선에서 한 3선 도시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 도시들의 이제 가격 전년비 상승률, 전월비 상승률을 2011년부터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저는 중국이 일본 90년대 붕괴하고 좀 다른 거는 장기 불황 형태로 계속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성장률의 어떤 둔화 요인이 자산 가격이 어떻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붕괴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가격이 사실 시장이 형성된 게 한 25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사실 가격이 역성장을 기록한 거는 이 통계상으로 보면 2015년하고 작년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상승률 기준으로는 올해 1분기 가까스로 일단 바닥 확인은 했는데 이제 2분기부터 중국 경기 침체 이유 중에 여전히 부동산이 다시 한번 떨어지려고 하는 우려들은 여전히 있는데 현 단계에서 놓고 보면
일본식의 어떤 엄청난 식의 그 가격 조정을 네. 전국적으로 네. 아직 경험하진 않았다는 부분이 일본이 이제 침체하는 그 과정의 시작점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슈 2번 그림도 저희가 이제 중국의 100대 도시 기준으로 1선 도시나 3선 도시 사이에 이제 가격 그 절대 가격을 평당 가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스퀘어미터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 한 평이 중국은 한 3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건데요. 우리도 요즘에는 네, 스퀘어미터로 많이 보시죠. 예, 뭐 어차피 보시면 네. 절대 가격 자체는 등락 자체가 이제 많이 진폭이 줄고 상승세가 제한이 되고 당연히 급매물이나 일부 특정 지역의 경우는 가격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작년에도 많이 빠졌을 거고요. 다만 절대적인 통계상으로 보면 가격이 이제 상승세를 좀 중단한 형태고 작년에 이제 조금 슬라이트하게 조금 소폭 이제 빠진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거 잘못 보면 안 되겠네요. 저는 네. 아니 1선 도시보다 2선 도시가 조금 더 비싸네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네, 아니라 우측입니다. 1선 도시는 왼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1선 도시 워낙 비싸갖고 같은 표에다 네. 넣기 힘들으셨군요. 네, 이게 그래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뭐 심천이나 북경 특정 지역의 경우는 뭐 급매물은 더 빠졌을 거고 혹은 어떤 데는 더 비싼 가격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일본하고 조금 시작점이 좀 다른 건 뭐냐면 그러니까 네. 최근 동향하고 비교해 보면 보시는 이제 부채 증가율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죠. 부채율을 보시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5년 전에는 중국의 기업 부채가 많다고 해서 항상 문제였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GDP 대비 뭐 160%를 넘어서면서 일본 붕괴되기 직전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이 2012년부터 네. 2020년 정도까지 기업 부채 관련해서 조정 압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네. 근데 중국의 문제는 방향성도 그렇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네.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두 번째 이제 일본하고 차이점이 가계하고 기업이 부채를 확장하느냐 네. 아니면 이제 줄이기 위해 바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가계는 최근 3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2023년 현재까지 분기별로 보면은 그림을 조금 자세히 띄워주시면은 분기별로 보면 초록색 선인 가계부채 부채 비율은 중단됐습니다. 확장이 중단됐죠. 그러네요. 심지어 이제 올해 들어서는 지표상으로는 좀 부채율이 올라갔지만 실제로 뭐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다든지 형태의 이제 이슈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의 경우, 그러니까 금융을 제외한 비금융의 경우는 부채 비율이 등락을 계속하면서 조정도 있고 이 부채 비율이 사실 내려가는 것 자체는 엄청난 조정이거든요. 저거 근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채 비율 얘기할 때는 그 GDP를 분모로 하고 그쵸. 분자를 이제 해당 주체별 이제 정부 부채, 뭐 가계 부채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우측으로 된 게 기업입니다. 레벨이 좀 다르고요. 이제 추이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네네. 사실 부채 비율이라는 게 대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실제 GDP 확장은 하고 있지만 그쵸.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기업 부채 여기 보시는 회색선처럼 한번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요. 네. 중국 기업 부채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정부 산하의 투자공사 또 제조업의 과잉 투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업의 문제 팬데믹 이런 구간을 거치면서 2021년까지 등락 속에서 이제 중단이 됐다가 최근 2년 동안 다시 기업 부채는 확장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무조건 다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찾았다기보다는 네네. 가계하고 기업이 확장을 아예 멈추거나 부채 갚는 데 더 치중하는 거냐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일단은 아직은 확장이나 중단 정도의 횡보에 가깝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일본은 그러면 부채 관련해서는 어땠었어요? 일본은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최대 70~80%까지 90년대 초에 빠지다 보니까 네네. 그 이후로 과잉 투자를 했거나 이제 제조업이 확장을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부채를 차환을 하고 바꾸기 이제 갚기 줄이는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네. 침체가 반복이 되고 소비들을 가계 쪽은 더 타격을 받았고요. 중국의 경우는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이 20~30%밖에 안 되고 네네. 70%가 다 부동산 불패이기 때문에 네네. 다 70%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도 가장 비관적인 논리로 얘기하시는 쪽에서는 네네. 이제 시진핑 계속 이게 어떤 투기 제한이나 이런 것들 이제 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단은 이제 심리가 바뀌었고 네네. 이런 가격이 이제 어떤 부채 상환이나 이런 쪽 이어지면 소비도 안 되고 또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구조적인 요인하고 사이클적인 요인은 이제 좀 분간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지금 팬데믹 3년 또 팬데믹 3년 동안 있었던 소득이나 임금 훼손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까지 정말 회복 아예 못할지
그리고 지금 올해 있는 부동산이 분명히 가계가 부채 축소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축소라기보다는 네. 중단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놓고 봤을 때 정부 부분이나 기업 부분 대비해서 중국 가계가 많이 달렸습니다. 연평균 달렸다고요? 예, 아주 빠른 속도로 네. 달리듯이 8, 9%씩 부채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단지 쉬어가는 건지 지금 분위기 이제 팬데믹 후유증 하에서 좀 중단했다 다시 좀 회복할지는 사실 조금 더 내년에 결론이 나는 거지만 기업 부문의 경우는 확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물론 기업은 여기서 보면 부동산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네. 제조업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사실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 부채 확장이 다시 견인되는 이유는 지금 아시는 신재생, 반도체, 소부장, 조선업 소위 말해 정부가 밀어주거나 국영 쪽이거나 최근에 이제 정부가 좀 주도하고 있는 산업들 소위 말해 중국에서 그나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주도 산업들이긴 하죠. 네네. 그리고 반면에 여기 기업에 포함된 부동산이나 네. 뭐 일부 서비스업 기업들은 매우 어려웠거나 양극화가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부채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일본식의 좀 불황이나 일본식의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결정짓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중국이 지금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중국 쪽의 문제 좀 세 가지만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디플레이션은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네. 사실 우리가 디플레이션은 되게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뭐 사람 몸에 비유해서 항상 피가 안 돌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면서 디플레이션 얘기하는데 네. 디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한 15년 정도 지표를 놓고 보면 이번 물가가 CPI, PPI 다 모두 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 동반해서 낮은 거고요.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CPI를 보셔야 되고 중국은 PPI를 보셔야 된다. 즉 네네. 생산자 물가를 그쵸. 보셔야 되는데 기업 출고 가격은 중국은 조금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지난 15년 동안 너무 공급망을 잘 구축했기 때문에 네. 생산자 물가가 수출 경기나 네. 지금 같은 이런 재고 사이클에 따라서 마이너스였던 적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가 가기가 네네. 쉬운 나라고 네네. 혹은 오를 때는 또 생산자 수출이 좋을 때나 그렇겠죠. 밖으로 이 공급을 밀어낼 때는 네네. 또 생산자 물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중국은 싸게 공산품이 많이 제공됐던 나라라서 네.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인 구간이 많았고요. 반면에 보통 소비자 물가의 경우는 1, 2%대 혹은 2, 3%대를 유지를 했는데 네. 올해 이제 1월 달에 2%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이후로 지금 4, 5개월 동안 0%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동반해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지금 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정 구간으로 저희가 상반기 리오프닝 이후에 딱 이 기간을 놓고 보면 디플레이션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인민은행 부행장이랑 이제 인민은행도 좀 의식을 하니까 오늘 발언이 좀 있었는데 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7월까지 중국 CPI 낮을 거다. 이미 0%인데요. 네네. 7월에 아마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 베이스가 높은데 네. 작년 베이스가 굉장히 높고 네.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중국의 수요 회복 대비 네.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낮을 거라고 인정을 했고요. 작년 7월이 중국이 살짝 락다운 풀렸을 때 네, 4월, 6월 달에 네. CPI는 2%, 3%대 유지를 했고 네네. 이제 그 베이스 대비해서 올해 지금 물가를 봤을 때는 일단 낮은 상태다라고 인정을 했고 대신 8월부터 올라갈 거라고 네네. 이제 인민은행장은 인민은행은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저희도 연말까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물가가 1에서 한 2% 사이에서 완만하게 아주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사이클의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생산자 물가 쪽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번 6월 달도 마이너스 뭐 거의 6%에 가깝게 떨어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작년 베이스가 생산자 물가도 여전히 높습니다. 네네. 근데 7월부터 일단 베이스가 크게 낮아지기 시작을 해서 네. 기술적으로는 7월이 중국 네. 생산자 물가 저점이고 이제 인민은행의 말을 따르면 8월이 중국 소비자 물가의 이제 저점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완만한 U자형으로 얘기는 했는데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도 결국에 아마 하반기에 계속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성이 6월이든 7월이든 저점이라 말씀을 드려도 워낙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지상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미국의 물가 얘기처럼 반대로 중국은 디플레이션 얘기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디플레이션 얘기를 드리면서 앞단에 이제 부채에서 중국식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네. 설명을 몇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가계 쪽에 이제 그 부채 문제의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부동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중국 부동산이 보시는 이게 중국의 30대 도시 주택 거래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7월 13일이라고 표시된 이 초록색 선이 최근에 이제 2019년이나 2022년 작년 추세 대비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주택 거래 면적이 떨어진 걸 좀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주택 거래는 뭐 1분기에 잠깐 반짝 살아나는 것 같더니 다시 추세보다 지금 밑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일본하고의 차이점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소위 말해 이 중국식 위험은 부동산을 끼고 지방 정부가 재정 수입을 여기서 한 50% 가져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과 지방 정부 네. 그리고 과거에는 건전했으나 지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부채율이 올라간 가계의 트라이앵글 삼각 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다른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반영구적으로 지방 정부가 땅을 팔아서 네네. 지방 정부와 이 건설사들이 해먹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부동산 버블이 이렇게 커졌던 이유가 이 삼각 구도에 의해서고요. 네네. 2016년부터 지금 지방 정부하고 부동산 디벨로퍼 즉 헝다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고 있고 가계 쪽의 경우는 건전했었으나 상대적으로 이쪽이 부채를 이제 떠안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규제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구조는 일본식으로 버블이 팍 붕괴돼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트라이앵글 구조를 2016년부터 억제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불황형 위험에 가깝습니다. 불황형 위험. 그러니까 불황이 장기적으로 좀 진행되기 쉬운 그런 위험에 가깝고요. 이건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길게는 못 드리지만 지방정부 쪽은 이 부동산이 억제되는 과정에서 재정 수입이 약화되면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줄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화두가 되는 지방정부 산하의 투자 공사들, 그러니까 LGFB라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융자하는 공사들의 문제들인데요. 최근에 중국 지방정부 파산 얘기 뉴스를 보시면 지방정부가 파산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 산하의 특수 목적법인인 이 건설사들 같은 이 기업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하고 지방정부 상태하고 은행 상태를 제가 좀 점검해 드려야 되는데 자세한 자료는 오늘 이제 뭐 제 텔레그램 채널이나 저희 이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계 문제 얘기는 최근에 들어서 중국 그 가계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갔을 때도 가계는 하반기에 역시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매수를 할지는 좀 부담을 좀 안고 있고요.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조기 상환에 대한 얘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조금 띄워주시면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중국이 저금리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부양을 하려고 했지만 가계 심리는 빠르게 회복되진 않았고 가계가 주택 거래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생각 또 본인의 소득이나 이런 스테이터스 그래서 자기 상황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갚고 혹은 새로 차환을 해서 갚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그림은 그 RMBS라고 해서 이제 주택 담보 대출로 만든 유동화된 증권의 이제 조기 상환 비율 지수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 보시는 초록색 선이 올라가면 중국 가계가 주택 담보 대출을 갚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떨어지면 담보 대출을 갚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이 상환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실제로 주택 거래가 살아난 게 아니라 갚기 바빴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일본이 결국에는 불황의 문제가 본인들의 부채를 오히려 축소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갔던 걸 얘기를 드렸잖아요. 실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중국의 부동산의 현상은 가계의 경우는 여러 가지 후유증 타격으로 인해서 갚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상환 지수가 지금 5월부터 일단 다시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레벨로 보실 수 있고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최근에 다시 가계 담보대출이나 상환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사실 거품이 이제 금융시장의 거품이 막 불어일었던 게 순식간에 꺼지게 되면서 채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뭐 차환을 하거나 아니면 갚아버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새로운 투자가 그러니까 새로운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을 했다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 지금 물론
부채를 줄이는 과정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줄이는 과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또 약간 그 부채를 줄이는,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국은 지금 거품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거네요. 일단 전제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랑 좀 다른 거는 가계하고 기업이 부채를 지금 심각하게 축소하기 시작했거나 네네. 앞단에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시장이 엄청난 버블 붕괴를 겪은 건 아니고요. 물론 네네.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미국처럼 좋았던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 즉 가계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일단 훼손된 채로 침체가 시작된 게 아니라 네네. 전반적인 그 어떤 잠재 성장률 하락이나 산업 구조 전환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내려가는 중에 이제 조정이 있는 건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이 그 가계 쪽의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상환하는 압력이 실제 있었고 상환하는 압력이 부채 축소로 보실 수는 있는데 6개월 있었던 이 현상이 네. 최근에 조금 진정된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하반기에 중국 가계가 엄청나게 갑자기 부동산을 다시 산다. 네네. 이런 거를 좀 설레발을 지금 여기서 더 떨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거를 저희도 5월 달에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최근에 중국의 가계 대출이 네. 5, 6월부터 다시 좀 늘기 시작을 했고 네네. 상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기 시작했으니 하반기에 일단 일본으로 딱 결정하고 보자는 게 아니라 네네. 기본적으로 좀 가계도 제일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진정 여부를 좀 보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게 이제 지방정부 얘기를 조금만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정부는 좀 그림 띄워주시면은 아까 제가 지방정부 부동산 그리고 이제 가계의 어떤 삼각구도를 중국 정부가 차단하기 시작한 게 꽤 네. 오래되면서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산하의 LGFB 이거 정말 미국장 기다리시는 제가 또 시청자들한테 너무 아니요, 좀 괜찮습니다. 지금 중국의 약간 네. 오덕스러운 얘기인데 LGFB는 사실 채권 투자하시거나 이제 중국 위험에 대해서 좀 보시면 지방정부 산하의 이런 투자공사들의 문제, 좀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비어클, 즉 융자라기 위해 지방정부가 만든 회사들입니다. 얘네들 부채가 작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중국 GDP 대비해서 뭐 중국 GDP 110조인데 사실은 부채 잔액이 작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잔액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증가율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 지방정부 공식 부채 증가율이나 그 지방정부 산하의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본으로 만든 이 LGFB 애들의 부채 증가율이 연평균 10% 넘게씩 이렇게 확장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통화량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국토 자체가 그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토지를 일반인들이 소유하지 못하니 지방 정부들이 그 토지를 건설사나 이렇게 뭐 아니면 건설사들에게 홍사 같은 건설사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네. 그걸 돈을 받아서 그걸로 지방 정부가 돈 쓰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얘네가 그래서 부채가 너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영 기업들의 경우는 우리 좀 건설사 시행사 같은 쪽이 네네. 헝다 같은 쪽인 거고 여기 LGFB는 역시 부동산 업무를 하거나 뭐 이상한 걸 인프라 투자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지방 정부가 과거 10년 전부터 특수 목적법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빚을 일으켰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의 50%가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네. 당연히 재정 수입이 지방정부가 안 좋아지고 그렇죠. 얘네들의 문제는 본인 사업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빚을 갚아주는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니까 네.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중국 경기나 부동산이 안 좋은 후반부에 네.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2016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왜 요새 최근에 중국 은행권이나 네. 지방정부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방정부 관련해서 이거는 최근 3년 동안 LGFB라고 하는 지방정부 산의 특수목적법인의 부채 증가율은 3년 동안 둔화는 됐는데 일단은 최근에 속도 자체가 좀 위협적이니까 최근처럼 재정 수입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그림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네. 오늘 제가 좀 설명이 조금 꼬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 도시건설 투자 채권이라고 그래서 아까 LGFB라는 애들이 결국에 도시건설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발행한 채권 같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뉴스 보시면 어떤 지방 정부가 업체들이 이제 빚도 못 갚고 네네. 이제 완전 파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차환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채권은 발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채권이 이제 발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 문제가 생기면서 뭐 인프라 투자는 고사하고 지방 정부 망했다는 얘기들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이 일부 현실화가 되는 건데 특정 일부 가난한 지역들, 네. 원래 어려운 지역들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건데 하반기가 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은 지방정부 토지양도 수입이라는 결국에 땅 팔아서 하는 그 재정 수입 50%라는 네네. 걸 보여드리는 건데 오른쪽 축에 보시면 마이너스 20%대까지 지금 급감한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네. 지방정부는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요. 반면에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산하의 그 도시투자 채권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네. 분명히 지금 갚아주거나 하는 어려움이 이제 일부 특정 성들, 좀 가난한 성들 네네네. 이쪽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거냐면 특정 지방 정부 관련해서 네. 이제 문제 얘기가 좀 나올 거고 중국 정부가 7, 8월에 이제 이거를 아예 방관할 수는 없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을 고집을 내려놓고 엄청나게 부양을 해서 살아나서 재정 수입 좋아져서 이게 문제가 안 터지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네네. 때문에 이제 특정 대출이나 직간접 개입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연말까지 상황은 지방 정부가 부양책을 하더라도 네네. 정부 투자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정부 투자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의 한 7, 80%를 네네네. 담당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부진했던 원인은 재정 수입도 안 좋았고 네. 지금 보시는 이 식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들에게 빚 갚는 것도 부담이 컸기 때문이죠. 네. 하반기에 만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부채 부담이 있고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이걸 이제 갚아주는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SVB 때랑 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물론 뉴스는 막 지방 정부 어디서 뭐 빚 못 갚았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네. 중앙 정부에서 몇몇 성들 정말 가난한 성들 도와주는 식으로 금융 시스템 무너지는 건 막대. 네. 막대 그런 뉴스는 계속 나오게 되는. 네, 하반기에 아마 만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재정 수입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일부 특정 지방 정부가 문제가 생기거나 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거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하반기에도 정부 투자가 네. 그러니까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설사 부양을 한다고 해도 좀 제한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선언 이런 것도 약간 시간 뒤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아마 그런 정책들은 또 시그니처 정책이기 때문에 웬만한 돈을 연끌을 해서도 할 거예요. 그리고 부자성과 아닌 성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네네. 중국을 정말 뭐 코끼리만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성은 괜찮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면 안 돼요? 네네네. 그래도 이거 너무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 규제 좀 완화했잖아요, 중국에서. 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본인들 표현은 일단 규범이나 정리가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12월 경제공작회의 때 이제 올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나 내수를 볼 때는 민영기업 지원 차원에서 네네. 이제 규제도 끝내야 되고 네. 당연히 당근도 좀 더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반기는 사실 미지근하게 갔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 뭐 엔트그룹도 전반적으로 이제 과징금을 물었고 네네.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제 신호등이 설치가 돼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끝나서 이제 규제를 중단한 정도보다는 더 격려하고 장려한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는 네네. 하는데 저희가 볼 때 하반기는 이제 규제는 끝난 것 같고요. 네. 다만 생태계가 바뀐 상태에서 이 각각의 플랫폼 기업들이 네. 본업은 좀 회복을 할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한 이유가 결국에 민영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정말 EPS 증가율이 엄청 늘어나고 네네. 정말 돈을 벌고 지분 투자를 해서 뭔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들이 무너지면서 생긴 거라서 네네. 올해는 그냥 하반기에 게임이든 전자상 거래든 본업이 좀 좋아지는 네네. 특정 기업들의 이제 회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호는 확실히 좀 늦었지만 하반기에 이제 민영 기업이 고용이나 이런 거에서 좀 창출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개입 정도의 수순이라서 아마 아주 완만하게 조금
회복하는 정도 수순으로 보고요. 최근에 빅테크 주가나 이런 것들이 뭐 ADR 쪽이나 항생테크나 이런 쪽에서 올라간 거는 사실 좀 미국 덕을 더 봤다고 보고 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중국의 물가라든지 3분기 QOQ로 봤을 때 경기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구도 하에서 네네. 이제 그 관련 본업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등락 속에서 조금씩 좀 하단을 높이는 과정으로 3분기를 좀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용 때문에 그러겠죠. 고용 때문에. 그러니까 그 20대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네. 워낙 높은 상태이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니까 야 이제는 좀 우리가 으쌰으쌰 해갖고 고용 좀 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상반기는 이제 선전에 좀 가까웠고 네네. 지금 선전보다는 좀 더 급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단에 그 부채 얘기는 나중에 이제 저희 그 제가 차후에 또 한번 나와서 네네. 이건 조금 더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이거를 네.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설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중요해서 제가 네네. 차후에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더 그 질의응답을 좀 잘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 그래도 네. 저는 오늘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은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가 갚아야 될 채권의 만기가 하반기에 많이 도래를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냐. 진짜 여기서 빵 저기서 빵 터지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경색이 되고 이런 식일 거냐. 아니면 중국 그 중앙 정부가 그래도 약한 고리들은 좀 메워주면서 뉴스는 터지겠지만 금융 시스템은 좀 잡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펼치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저는 그 궁금증은 많이 풀려서 네네.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원래 오늘 시간 뒤에 원래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결국에 지방정부 부채나 네네. 지금 말씀드린 LGFB라는 이런 그 좀 문제 있는 기업 공사들의 부채, 은행권 노출도 이런 것도 자료에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은행권은 지난 5년 동안 이 관련된 노출도를 좀 많이 줄였어요. 네네.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중국 은행주들 막 셀 의견 내고 네. 중국 로컬 증권사하고 좀 많이 논쟁이 있는데요. 중국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그 노출도를 많이 줄인 상태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건전성의 문제보다는 수익성이 좀 문제라서 은행 쪽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네네. 다만 그 경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의 그 리소스가 계속 이런 좀비 기업들 부채 갚는 데 좀 점용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부양책의 강도가 약해지는 요인은 될 수 있고 네네. 네. 일본식 불황에 대해서 아까 가계 쪽의 축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는데 요건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지방 정부의 이제 부채가 디폴트가 날 거냐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오늘 해주신 겁니다. 자, 하나증권 김경원 연구위원과 함께 현재 중국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